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6강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듣고 오신 원장님들은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굉장히 낯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덜 지루하네, 생각보다 재밌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병원이 크게 발전하신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마지막 이 관리회계는 사실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어떤 세무나 재무회계랑은 또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강의를 언제 듣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대학원 때 전공했던 게 관리회계 쪽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김밥집을 하나 사진을 해놨는데, 그 김밥집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런 사진이에요. 요즘도 이런 집들이 있긴 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김밥집에 가면 이렇게 둘둘 말아서 쿠킹 오일에 은박지에 이렇게 싸서 1,500원, 1,000원 이렇게 팔았었죠. 이 김밥집도 한 줄에 1,500원 하는 그런 김밥집입니다. 제가 세무사 공부를 저는 쭉 의료 컨설턴트를 하다가 공공기관도 컨설팅하고 병원도 컨설팅 했었는데,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세무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한 12년, 11년 전에 갑자기 세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종로에서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김밥집을 꽤 자주 갔어요. 그전에는 김밥을 잘 안 먹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월급도 끊기고 고시생이 되는 바람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싸게 때울 수 있는 게 김밥집이었어요. 또 공부할 시간도 굉장히 적고 해서 김밥집을 갔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김밥집 할머니가 어쩔 때는 표정이 좋으시고 어쩔 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의 표정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래서 그걸 분석했어요. 제가 쭉 앉아서 계산을 하니까 1시간에 몇 줄을 팔고 점심 때 몇 줄을 팔고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줄 정도 팔더라. 한 줄에 1,500원을 받고 있더라.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할머니가 굉장히 표정이 좋아지더라. 여기까지 제가 찾아낸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어카운팅적으로, 관리회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그 서빙하거나 아니면 이 테이블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하는 파출부를 한 명 쓰는데, 대략 이제 당시 이거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인건비가 제 예상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200만 원이고 그 조그만 집이 임대료가 반지하였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월이죠. 월 인건비가 200,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여기까지 말을 하면 좀 감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그래 고정비가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김밥을 한 줄도 못 팔아도 그럼 물론 200만 원짜리 직원을 안 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김밥을 100줄을 팔든 1000줄을 팔든 어쨌든 저 돈은 필요한 거예요. 200만 원, 100만 원. 즉 이 김밥집은 고정비가 300만 원이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이 고정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병원은 일단 직원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업이고요. 스페이스를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업하시기 전에 이런 분석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인건비가 얼마 들 것 같고 임대료가 얼마니 이 돈은 매달 나간다. 한자가 없어도. 이런 고정비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이 고정비부터 잡고 시작하시는데 이상하게 병원 개업하시는 원장님들만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개업해요. 열면 되겠지. 환자들 많은데 내가 저 옆 건물 거기 병원 보니까 엄청 잘 되네?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어쨌든 한 줄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00원. 재료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당근도 들어가죠, 시금치도 들어가죠, 단무지도 들어가죠, 밥도 들어가죠, 참기름도 들어가죠.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줄당 재료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재료비를 매일 사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만 원치를 사왔다. 그런데 그 5만 원 재료비 갖고 100줄을 팔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재료비가 500원 정도 되겠구나.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500원의 재료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줄 팔 때마다 얼마가 남을까요? 네, 1,000원이 남습니다.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팔면 돼요. 1,000원을 팔면 돼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잖아요. 1,000원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몇 줄? 1,000줄. 1,000줄이면요. 하루에 아까 몇 줄 판다고 그랬죠? 200줄. 그 200줄을 5일 동안 파면 1,000줄이 되겠죠. 따라서 5일 정도 지나면 임대료는 뽑은 거예요. 이 김밥집 할머니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왜냐면 100만 원 벌었지만 임대료로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열흘 더 일해보세요. 그러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 임대료를 커버한 거예요. 따라서 15일만 일을 하면 임대료랑 인건비는 커버가 돼요. 그 다음부터 16일째부터는 팔면 다 할머니 돈이에요. 이제 이런 가정을 해봤을 때 고정비는 다 떼었다. 이거를 굉장히 좀 학문적인 말로는 BEP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고정비를 다 떼우는 그 지점까지가 굉장히 사업이 힘든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는 그 기점이 매달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15일까지만 일을 하면 고정비는 다 벌었으니 그 다음부터 16일 때부터는 한 줄 팔 때마다 1,000원씩 들어오는 돈은 전부 할머니 돈입니다. 물론 할머니가 이런 BEP 분석을 해서 그런 표정 변화가 있었겠느냐?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분은 본능적으로 또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반 정도만 고생하면 인건비 임대료는 다 뽑고 또 반 정도 고생하면 다 내 돈이구나. 이제 이런 감이 있으신 거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랑 임대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 치료를 하면 한 명 환자를 보면 몇 명 환자를 봐야 이 고정비 커버가 되는지는 대략적이라도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원장님들은 우리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였지? 우리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였지? 관리비까지. 그럼 우리 고정비가 이 정도구나. 그러면 환자가 몇 명을 와야 되지? 우리 평균 아마 주 메인 시술이나 메인 진료의 어떤 평균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환자 한 명 한 명 진료할 때마다 얼마의 재료비가 들지는 일단은 부차적이니까 빼놓고요. 뭐 보통은 이제 재료비가 어떤 병원마다 달라요. 10%인 데도 있고 매출의 20%인 데도 있어서 그건 병원마다 다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해놓고 일단 객단가 한 명당 그 가격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몇 명의 환자가 와야지만 고정비가 커버가 되는구나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병원의 고정비는 뭐지? 보통은 인건비랑 임대료예요. 그럼 변동비는 뭐지? 변동비란 여기서 보셔도 수량이 늘면 늘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게 변동비예요. 아까도 김밥을 한 줄 한 줄 더 팔수록 재료비는 쭉 증가합니다. 이 비례적으로, 정비례로. 이런 게 변동비고요. 김밥을 100줄 팔든 1,000줄 팔든 2,000줄을 팔든
똑같이 나가는 돈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뭐가 있고 분류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 분류를 하려면 재무회계에서 비용들을 좀 다 집계를 해놨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한번 더 BEP 분석 한번 보고 갈게요. 한 줄당 가격이 1,500원이었죠. 한 줄당 재료비가 500원이었어요. 우리는 이 한 줄당 이익인 이 1,000원을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팔 때마다 공원을 해줄 수 있는 이익이라 해서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물론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컨셉이 없어요. 전체 매출에서 전체 재료비 빼고 전체 인건비 빼고 전체 임대료 뺀 다음에 순이익이 얼마네. 이게 재무회계고, 관리회계에서는 한 줄당 가격이 1,500원이네. 한 줄당 재료비가 500원이네. 변동비가 500원이네. 가격에서 변동비 뺀 게 공원이익 1,000원이네. 전체 300만 원의 고정비를 커버하려면 1,000원으로 나눠봤더니 3,000주를 팔면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바로 BEP 분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BEP 분석을 안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 쫓아서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런 BEP 분석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보면 인건비랑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일단 그걸 고정비로 묶으세요. 더하세요. 그럼 고정비 나왔죠. 우리가 한 명 한 명 환자를 볼 때마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메인 진료 과목이 있을 거예요. 시술이. 그 가격에다가 재료비 정도 빼주세요. 이제 재료비는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 대비 몇 프로가 나와요. 그래서 재료비 정도 빼주시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 시술을 할 때, 이 수술을 할 때 재료비가 얼마인지는 대충 아세요. 그래서 환자 한 명당 공원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비에서 공원이익을 나누세요. 그러면 환자 몇 명이 오면 손익분기는 넘었구나. 그리고 그 환자 수를 넘었을 때는 전부 내 돈이구나. 물론 거기에 세율 곱한 게 원장님 세금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부 내 돈이구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P 분석은 저도 우리 사무실 BEP 분석을 꽤 자주 합니다. 제 이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장님들 순위를 정해놔요. 그래서 1번 원장님 수수료를 많이 주시면서 연락이 자주 안 오시는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차지라고 해서 상담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주시면서 연락이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VIP 고객, BEP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 근데 돈은 정말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연락은 매일 오시는 고객, 그분은 ABC 중에 C등급 원장님. 그래서 이제 매년 평가를 합니다. ABC로.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들, 저는 이제 세무 고객이 한 2,000분 정도 되시는데, 그 2,000명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등급이 보통 한 해에 한 10% 정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C등급은 조용히 내보내고 다시 신규로 또 영업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재료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BEP 분석이 좀 쉬운 편이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약품 같은 게 굉장히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잠깐 ABC를 보여주고 가고 싶은데요. 아까 어떤 한 개의 시술을 할 때 도대체 그 원가가 얼마냐? 거의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병원은 더 불가능합니다. 암 환자가 들어왔어요. 암센터에. 근데 이 암 환자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 병원이 얼마를 썼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암 환자 1인당 그 원가, 비용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 환자를 최초로 진료받던 처방을 내린 의사가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이제 내과에서 했겠죠. 그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내과가 차지하고 있는 스페이스, 수납, 뭐 접수, 외래 간호사, 그 내과 의사, 여기를 다 더한 다음에 도대체 이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쪽으로 넘어가겠죠. 병리 쪽하고. 뭐 이쪽에서 또 다 검사도 하고, 뭐 방사선사, 뭐 이런 뭐 그쪽 비용들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 환자를 위해서 그 리소스, 자원이 얼마나 투입됐고,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과로 넘어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협진이에요. 뭐 저쪽 소화기, 뭐 이쪽, 뭐 다 협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협진 시간을 다 나눠서 거기 인건비를 또 환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계산하기 힘든 게 가장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는 병원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대형 병원들이 우리 ABC 원가를 도입하였으나 지금은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많이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어쨌거나 100% 정확하진 않지만 환자 한 명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BC 컨셉만 좀 갖고 와서 제가 작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런 피부과가 있었어요. 표준형 시술은 30분이 들어가요. 20만 원 받습니다. 재료비 만원, 의사 인건비 30분 동안 2만 원, 또 여러 가지 뭐 전기비, 뭐 그다음에 행정 직원들 월급,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거 다 합쳐봤더니 이 환자 한 명당 한 2만 원 정도 나눈 거죠. 그런 비용들을 환자 수로 2만 원 정도 해서 20만 원짜리 하나 우리가 시술을 하면 15만 원이 남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고급형은 60분짜리입니다. 2배를 받습니다. 40만 원. 재료비도 2배가 들어가요. 2만 원. 인건비도 당연히 시간이 2배이기 때문에 2배가 들어가고, 매출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4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30만 원. 그러면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나눠보면 순이익률이 75%, 고급형도 75%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표준형을 하든 고급형을 하든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저쪽 관리비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을 대충 뭉뚱그려서 저렇게 얼로케이션, 배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ABC에서는 좀 더 나눠봅니다. 저 관리비를. 관리비를 보니까 표준형 시술은 0.7만 원 정도,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하더라. 하지만 고급형 시술은 이 상담 실장이 설득 과정도 있어야 되고, 왜 2배를 내야 되는지 하다 보니까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 그 상담해 주는데 그 급여 월급이 시간 차지로, 타임 차지로. 또 전기도 많이 쓰더라. 표준형은 10,000 원 정도의 전기비가 쓰이는데 고급형은 계산해 보니까 뭐 이 라이트도 더 강해야 되고 시간도 길고 해서 3만 원 정도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 시술 같은 경우는 20만 원짜리가 이익이 15만 3천 원이 나오고요. 고급형 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도 길고 전기비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29만 원이 순이익이더라. 즉 표준형은 이익률이 76.5%, 고급형은 72.5%. 즉 이 피부과는 표준형 시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은, 또 많은 제조업체나 많은 벤처기업, 많은 그런 사업가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40만 원 받는 고급형이 훨씬 이익이네. 고급형을 많이 해야지. 근데 이상해요. 작년에 표준형 했을 때보다
이익이 적은 거예요. 왜냐? 바로 순이익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ABC의 컨셉을 갖고 좀 더 그 관리비 쪽을 쪼개서 어떤 원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컨셉적으로 이런 컨셉을 알고 계신다면 고급형을 늘릴지 표준형을 늘릴지 결정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투입되는 리소스, 비용, 원가가 얼마나 들 것이냐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차트인데요. BSC를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건데요. 미국 이제 하버드 교수가 개발을 했고 이런 쪽으로 확립을 해서 전 세계 많은 조직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조직도 이런 컨셉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장이 되면 직원들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직원,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직원, 우리 병원의 직원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줘서 우리 병원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직원. 과연 어떤 직원이 가장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됐던 직원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는 직원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계속 돈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쪽이 좀 무너져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이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 병원은 돈은 빨리빨리 버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더라. 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환자가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돈으로만, 파이낸셜 지표로만 하면 오히려 조직의 성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이 바로 BSC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커스터머 쪽으로도 지표가 있어요. 고객 만족도라든지 환자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면 자연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 파이낸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수 있다. 이런 식의 관점이고요. 그러면 환자 만족도도 높이고 대기 시간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선을 잘 짜야 되겠다. 이 프로세스를. 그래서 외래를 본 다음에 다시 수납을 갔다가 위에 층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가 다시 뭐가 또 안 돼서 밑에 와서 다시 수납을 했다가 결과지는 여기 가서 받았다가 외래 또 설명은 저쪽 외래 간호사한테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 대기 시간이 늘면서 고객 만족도, 환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프로세스를 잘 짜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파이낸셜 지표가 있고요. 커스터머 지표가 있고 프로세스 지표를 하나 더 끼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잘 짜려면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진료실, 좁은 진료실이나 수술실에만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의 이런 동선이나 응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이런 캐퍼시티를 가져야 되겠다.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SC를 보면요. 단지 돈만 많이 벌자로 평가는 할 수 없다. 즉 환자 만족도도 올라가야 되고 프로세스도 잘 짜야 되고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줬구나. 환자 만족도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줬구나. 이런 게 다 같이 해서 이익이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BSC인데요. 전 세계 많은 조직과 많은 국가에서 거의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활용한
그런 분석 기법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석 기법을 우리 병원에 뭐 활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분과 이런 컨셉이 없는 분의 그 병원의 차이는 뭐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굉장히 큰 차이로 들어올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BSC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1강부터 6강까지 그동안 한번 쭉 보면 우리 1, 2, 3강에서는 세무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병원 세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초단기 처방이라고 해서 급하신 분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4, 5, 6강을 통해서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이런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흡수하셔서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시고 또 병원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우리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자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굉장히 기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청년의사 쪽에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아니면 제 이메일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성심성의껏, 이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메일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원장님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더 발전된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